네, 궁금하시죠? 바로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주말에도요,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있어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보고 나오신 거죠? 혹시 안에서 몇 명 정도 같이 예배 보시나요? 50명이요. 50명 정도, 네. 50명 정도 있고 거리두기나 이런 방역 수칙은 잘 지켜지셨나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 보지 마라 하면은 너희들 죽으라 하는 거 똑같은 말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비대면이라는 예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배 자체가 대면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도를 대면함으로 예배가 되어지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성전에 절기 때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공적인 예배의 본질입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첫날입니다, 어제가. 그런데 일단은 비대면 예배는 꼭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개신교,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지켜달라고 방역당국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켜지지 않은 곳이 서울과 부산 등에서도 상당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의 현장 점검 결과 서울시가 40곳, 부산시가 42곳, 광주시가 12곳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관계기관이 이들 교회들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과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요. 일부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측 입장이 어떻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일부 지역,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산, 광주 등의 일부 지역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만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산기독교 총연합회장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라는 예배가 성경 자체에는 없다. 예배 자체가 대면이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도를 대면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비대면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공산사회에서나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도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인데 비대면 예배와 같은 변형된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 대면 예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방역당국은요.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확진자의 과반수 이상이 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일부 교회에서 당국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방역 정책에 큰 방해가 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중대본의 지침에 따라서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집합 금지 조치를 하고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고발을 하는 매뉴얼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3단계는 정말 사회 전체가 마비되는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말 그대로 셧다운이 되기 전에 우리가 2.5단계, 지금 방역당국은 2단계를 유지하면서 2.5단계 정도의 지금 강화된 이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수도권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일부 교회라고 이제 보고 싶습니다만 일부 교회의 태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유현식 서울 문화본부장 말하는 대로 실제적으로는 최근에 한 달 동안 확진자의 과반수가 교회 관련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좀 자제달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2,839개의 교회 중에서 한 40여 교회 정도가 아마 비대면을 안 하고 대면 예배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1.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다 지켰지만 일부 교회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지키는 교회들이 피해를 보겠다고 그러니까 지키지 않은 나머지 40여 개의 교회들도 실제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방역에 동참해달라. 그래야만이 2.5 단계에서 끝나야지 잘못하게 되면은 3단계로 확산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정부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좀 자제를 요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상당히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즉 대면 예배와 관련해서요. 교회 내에서
이 기독교 내에서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지만 사실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대면이 불가능하고요. 대면한다면 사람과의 대면이겠지요.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하나님과의 이 함께하는 예배는 우리가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어디에서건 어차피 하나님과는 비대면의 온라인 방식이었던 셈인 거고, 지금은 사람끼리는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앙을 지켜가고 간직해가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할까요, 최진봉 교수님? 저는 지금 얘기한 김근주 교수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우리가 메시지 들었잖아요. 스팅크 들었는데 그분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비대면이란 말이 없다니요. 그거는 대면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성경에 대면으로만 예배드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성전입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고 혼자 스스로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자꾸 대면이 하는데 지금 뒤에 김 교수 말씀처럼 하나님은 대면으로 하는 것이 영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교회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소불위 어느 장소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그게 예배인 것이지 꼭 건물 안에 들어가서 성전이라고 생긴 예배당이 건물 안에 드리는 예배만 예배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그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주장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고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일일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40곳의 교회에 대해서는요, 서울시가 전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일단 치닫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광화문 집회 15일 날 있었던 이 집회와 관련되어서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남 창원에서는요, 한 공장 기숙사 건물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이 이제 확진을 받았는데, 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15일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증상이 20일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26일에 이 창원시로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 여성이 집회에 참여를 했다 명단을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단이 통보를 받았으니까 검사를 이제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성이 나는 집회에 참석에 한 적이 없다 거짓말을 하면서 검사를 거부를 했고요. 아하. 결국 27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나는 참석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초기에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창원뿐만이 아니라 광주, 제주 등에서 계속 나타나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5일 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는데 확진 판정은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27일 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람을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경남 창원 40대 확진자가 평소에 이 공장 기숙사 건물에 입주한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에 대학생 아들,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의 교대 근무자, 편의점에 들른 공장 직원, 이 공장 직원과 접촉한 회사 동료까지 총 7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하. 이거야말로 정말로 민폐입니다. 왜 광복절 집회, 광화문 집회 참석한 이후에 12일 동안 그리고 방역당국에서 통보가 갔는데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면서 더 화를 키웠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결국 정부가 강경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인의 치료 비용은 물론 본인으로 인해 유발되는 방역 비용, 피해를 입은 곳의 비용을 모두 취합해
구상권도 행사할 것입니다. 지금 구상권 청구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상권 청구하는 그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라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 거짓말의 대가가 굉장히 혹독한데요. 거짓말한 확진자에게 무려 3억 원대의 구상권이 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3억 원 도대체 어떻게 나왔느냐 네.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확진자 이 A씨 그리고 이 A씨에게 가족 2명이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일단 확진이 됐고요. 네. 이 상황에서 이 A씨의 직장 동료 및 이 협력업체 직원 1,53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A씨로부터 감염된 딸이 다니고 있던 이 고등학생 학생과 이 고등학교 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 등 약 482명, 그러니까 무려 2천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세부 항목을 한번 보자면 네. 일단 이 사람들, 이 2,000명이 검사를 받는 것만 일단 1억 2천만 원이 넘는 이 검사비가 들고요. 또 A씨 포함해서 8명이 확진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입원을 받으면 또 인당 들어가는 돈이 또 2천만 원 정도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8명의 치료비가 1억 4천만 원 정도가 일단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또 여기서 또 이동 동선에 따른 사업장 영업 손실이 또 청구가 되어야 되고 또 공무원의 추가 근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이 또 염려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포함해서 3억 원이다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확진자, 이 창원의 이 확진자가요, 근무했던 곳이 편의점이 공장 내에 있는 편의점이다 보니까 공장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경제적 손실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뿐만 아니라요, 이런 거짓말로 방역당국 더 나아가서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광주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지난 15일에 일가족 5명, 그러니까 40대 부부 그리고 20대 아들, 10대 자녀 둘 이렇게 5명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 집회에 참석한 가족 5명이 모두 확진이 됐는데 먼저 20대 아들이 29일에 확진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둘이 확진이 됐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15일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고 처음 20대 아들이 확진된 게 29일이에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지금 지역 사회에서 이 5명의 가족들이 생활을 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는 추가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집회까지 참석했는데 이 방역당국은 일가족을 왜 그냥 격리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생활하게 놔둔 걸까요? 최진봉 교수님. 저분들이 거짓말을 해서 그래요. 그 5명이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방역당국이 전화를 했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고 회피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전화가 통화됐는데 본인들은 광화문 집회 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방역당국에서는 안 갔다고 얘기하니까 또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20대 아들 혼자만 스스로 자진해서 검사를 받게 됐고 검사 2번 받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역학조사관들이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집회 참석했던 게 사실이었고 그분들이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 안 하고 처음부터 집회 참석했다고 했으면 모두 다 검사를 받아서 빨리 격리를 시키고 저분들이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를 취했을 텐데 거짓말하는 바람에 저분들이 2주 넘게 방역당국을 피해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광주시가 20대 아들, 자진해서 검사받은 20대 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자신의 동선을 숨긴 교회 목사도 있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최근 제주 온천을 방문한 목사 부부가 있습니다. 일단은 남편이 지난 16일 경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확진자와 접촉을 합니다. 방역당국이 이 당시에 남편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 부부가 지난 23일 제주도 온천을 방문하고 그 다음 날인 24일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고 또 그 다음 날 25일 아내가 확진 판정을 받는데 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아내가 제주 온천 방문 사실을 숨깁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GPS 추적으로 들통나고 맙니다. 참 뭔가 의심된다면 지금 목사부입니다. 특히 성직자다 보니까 우리가 더 투철한 도덕성까지도 요구하는 게 사회 분위기일 텐데 먼저 스스로 동선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진봉 교수님? 그렇죠. 제주 온천 같은 경우 23일에 갔잖아요. 전날만 얘기했어도 먼저 본인이 간 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역학조사관한테 얘기를 해서 언제 갔습니다 얘기하면 바로 중단을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저걸 얘기 안 해가지고 그 온천 갔다 온 얘기를 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가 계속 일주일 동안 또 운영을 한 거예요. 저기 갔다 오신 분이 700명이 다녀왔습니다. 온천을. 얼마나 그분들은 화가 나겠습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다녀왔다는 걸 미리 역학조사관한테 다 얘기하고 내가 여기 갔다 왔으니까 여기 조사해 주세요 얘기했으면 온천을 바로 폐쇄했을 겁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폐쇄가 안 되는 바람에 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냥 다 또 검사를 받아야 돼요. 거기서 네. 확진자가 생겨서 그분들이 가정에 가거나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목사라고 하면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숨기고 제대로 얘기 안 해주고 동선을 밝히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으니 네. 하나님 보실 때 목사의 역할을 잘한 것인지 책망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 정말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게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일주일 더 남았는데 9월 6일까지입니다. 9월 6일 자정까지니까요. 어제가 첫날이었는데 곳곳에서의 첫날 표정은 어땠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8월 30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당과 술집은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시간 상관없이 무조건 포장 배달만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에 처음 2.5단계가 시행된 상황이었는데 대부분의 식당이나 프랜차이즈에 손님이 없어서 상당히 썰렁한 모습을 진짜 보였습니다. 그러네 길거리가요 진짜.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붐볐을 명동거리에 사람들 발길이 끊기고 서울 강남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아예 좌석을 치워버려서 정막이 감돌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주요 음식점 밀집거리에도 휴일이지만 초저녁부터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부산에서도 폭염이 이어졌지만 광안리 해수욕장이 평소 주말보다 상당히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애초에 부산은 일대 해수욕장을 조기 폐쇄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어제 이제 이 지자체에서는요, 서울의 한 곳을 방문해서 이 9시 이후에 저녁 9시 이후에는 이제 영업을 이제 중단하고 있는지 또 실태 조사에 나서기도 했어요. 먼저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9시 이후에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는 게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뉴스 들어서 잘 알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로 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옵서에 붙여놓으시면 손님들도 잘 읽어보시고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업이 어려우시겠지만 잘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렵죠. 힘들지. 집세도 못 나고 인건비도 못 그렇죠. 주고 막 난리인데 이게 이렇게 되겠어 이거. 네. 방역 수칙인데요. 아직 저희가 인쇄본이 없어서 이걸 이제 사무실 여기 좀 붙여놓으시면은 손님들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기다리실 때 뒤에서 이렇게 이어서 기다리시면 안 돼. 2m 간격으로 좀 끼울 수 있게끔 안에서 안내를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렇게 이제 계도도 하면서 지켜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당부도 하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가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분들은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요.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착한 건물주만 기대할 수는 없잖아. 임대료를 깎아준다거나 그런 조치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 마냥.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는 임대료로 따로 내야 되고. 하지만 현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고충이 담긴 목소리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일찍 문을 열었어요. 그래도 지금 아직 한 팀도 없고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상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저도 같이 이렇게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한 명씩 딱 3명 들어왔습니다. 그냥 나오는 어제 저녁 같은 경우도 제가 궁금해서 다른 가게도 매장 한번 쑥 둘러봤는데 거의 다 넓은 매장에 한 팀, 한 테이블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보면 재앙과 같은 자연재해와 같은 상황이 돼 보니까 이건 뭐 저희들도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2.5단계에서 하고 있는 건 이게 한 8일간은야 어느 정도 지금도 힘들었으니까 뭐 힘든 걸로 가지고 계속 누적 상태로 8일간은 버틸 수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만약에 이게 완화가 되질 않고 또 강하게 조치가 되어지면은 이제 정말 난감해지죠. 그러니까요. 앞서 그 홍대 앞에서 장사하셨던 그 여 사장님 얘기 들으셨죠? 어젯밤에 9시에 문을 닫았으니까 오늘은 일찍 나와서 아침에 문을 여셨대요. 뭔가 좀 어제 못한 영업 좀 만회해 보려고요. 그런데 들으셨죠? 한 팀도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문 열었지만요. 문을 열면 뭐합니까? 지금 없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이번 조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그런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2.5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프랜차이즈형 카페 같은 경우 이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과점형 카페, 그러니까 베이커리를 같이 파는 카페에서는 거기서 손님들이 오히려 몰리는 거예요. 규제 대상이 아니니까. 또 작은 개인 카페들도 규제 대상이 아니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풍선 효과로 여기에 몰려서 여기에서 공부도 하고 담소도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9시 이후에 일반 음식점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9시 이후가 되니까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음료수도 마시고 또 공원에 앉아서 술도 마시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단속의 규제 대상이 아닌 이제 계곡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몰리면서 뭐 2m 이런 거리두기 당연히 안 되고요. 마스크 없이 수영을 하고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서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규제가 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줄 알았더니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무슨 베이커리나 무슨 뭐 그런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제과점. 거기에는 옆에 보면 실내에서 커피도 팔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업주들끼리도 볼멘 소리 나오는 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단 말이냐. 나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왜 저기는 허용한단 말이냐. 이런 볼멘 소리를 넘어서 지금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허점을 파고드는 행위로 형평성, 애초에 이것부터 좀 잘 뭔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풍선 효과인데요. 결국은 그 전에 이제 환자들이나 감염이 발생했던 곳이 프랜차이즈 카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페만 규제 대상에 넣다 보니까 지금 차단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빵집을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운영하는 카페, 거기도 카페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양쪽에 보면 빵을 전시해서 파는 데도 있지만 그 옆쪽에 보면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테이블이 다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규제가 안 되고 있어요. 또 하나 햄버거 전문점들 있잖아요. 햄버거 전문점들도 보면 1층, 2층에 다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앉아서 음식도 먹고 음료도 마십니다. 커피도 판매하고요. 그러면 그런 데로 다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겠네요. 또 하나 이게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카페들은 지금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전체 지금 서울의 수도권에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신 줄 아십니까? 얼마나 87%예요. 87%요? 예. 그러면 100%에서 실제로 규제를 내는 건 1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카페가 물론 거기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풍선 효과 때문에 다른 쪽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면 결국은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밀접해서 앉아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음료를 마시게 되면 그것이 감염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여기만 막고 다른 데는 열어놔서 결국 풍선 효과로 또 다른 쪽으로 움직여서 거기서 또 모이는 오히려 장소가 더 줄어들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조그만 장소에 더 협소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위험성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인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 2.5단계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발표와 시행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반드시 지금이라도 뭔가 형평성 논란이 나오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이런 수많은 불협화음, 잡음이 나오는 걸 감안하고도 2.5단계를 지켜주십사, 9월 6일 자정까지 지켜주십사 호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에 의하면 현재 유행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며 사람 간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 이외에 지금의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앞으로 한 주간은 단단한 연대와 협력으로 모임 자제와 거리두기 참여를 통해 지금의 위기 국면을 전환하는 데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최정아 기자님, 진짜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지금 국면은 뭉치면 죽고 오히려 흩어져야 사는 국면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명심해야 되는 문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의 이 확산세가 굉장히 좀 본격화된 8월 중순 이후에 집계된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전파력 평균치가 무려 1.5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재생산 지수가 1.5라는 것은 환자 한 명이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 1.5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명을 감염시킨다라는 건데 사실 이 숫자가 1 미만이면은 신규 확진자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1 이상이면 일단 방역에 구멍이 뚫린 상태여서 환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언제든 이 수치가 2도 될 수도 있고 3도 될 수도 있고 정말 이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네. 정말 거리두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무엇보다 이 깜깜이 환자들이 증가한다라는 것도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깜깜이 환자가 무엇이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인데요. 네. 이 깜깜이 환자의 확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에 가까운 2.5단계로 올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은 3단계로 가지 않으려면 더더욱 거리두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줄어드는 치수, 앞서 이 확진자 추이를 저희가 보여드렸죠. 그런데 조금 이 줄어드는 추세긴 합니다만 여전히 방심을 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지금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 441명 지난 27일 나온 이후에요. 조금씩 떨어지긴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서울시가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오는 9월 6일까지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운영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서울시가 시민들이 각자 방역의 주체로서 최대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고 야간 활동과 집밥 취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경각심과 철저한 실천만이 감염병의 질주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 동안 서울 소재 16만 5천여 일반 음식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혹시 이 밤 9시 이후에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 여건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는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활동 특성상 비말 발생이 불가피하고 체류 시간이 긴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요, 9월 6일 자정까지 이른바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잡지 못하면 정말 이 확산세를 잡을 기회를 놓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일 텐데 그래서일까요? 서울시가 오늘부터 시행하는 대책이 있죠? 네. 최담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이 서울시가 시내버스를 20%를 감추 운행을 하는데요. 밤 9시 이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일주일간 정말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방역에 철저히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만큼 네. 시민들의 조기 귀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인 겁니다. 그래서 9시 이후부터의 시내버스 운행을 20%를 감축을 하고요. 이 시내버스에 대한 안내 전광판과 차내 방송을 통해서 거리두기와 조기 귀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하, 지금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죠. 이런 조기 귀가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모여 있으면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뭔가 불만을 갖기보단 지금은요. 방역 당국의 조치에 충실히 따라주는 게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하는 길이라는 거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 샛별들의 대결이지만 그 기세는요. 기싸움은 행성 대충도를 방불케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는 나의 귀여움을 이기지 못할 거야. 승리는 나의 것. 그럼 화이팅! 귀여워. 서희야, 언니가 나이도 1살 많지만 실력도 한 수 위야. 절대 양보하지 않을게. 잘 가. 언니가 노래도 잘하고 다 잘하지만 저는 춤? 그리고 국악하는 사람들은 세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언니가 이긴다 해도 그래도 언니는 전통밖에 못하잖아. 내가 세미, 전통, 댄스로 언니를 이길게. 저보다 어리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랑 다른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국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서희를 제치고 올라가겠습니다. 1대1 맞대결, 1대1 외나무다리 대결인데 분위기는 귀엽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계속 이모 미소를 띠면서 이 영상을 봤는데요. 일단 28일 방송된 MBN 보이스트롯의 그 장면이었습니다. 3라운드 진출자들이 4라운드,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데스매치, 1대1 데스매치가 되는 부분이 방송이 됐는데요. 일단 정읍이 아끼는 동네 손녀, 이 방서희 씨, 그리고 아하. 청학동 가문의 영광, 씨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방서희 양, 그리고 청학동 가문의 영광으로 불리는 김다연 양이 맞붙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정말 스스로 얘기를 한 것처럼 각기 다른 매력이에요. 어떤 네. 매력이냐? 일단 방서희 양 같은 경우에는 이 트롯의 매력을 한껏 표현을 잘하는 그런 참가자입니다. 왜냐하면 기저귀를 채 떼지 못했을 때부터 굉장히 이 트로트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해서 춤, 구성진 이 트로트를 나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김다연 양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판소리를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굉장히 어리지만 트로트를 부를 때 그 특유의 한의 정서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굉장한 가창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참가자의 그 다음 영상에서는 저는 그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 시청 포인트를 미리 뽑아 드린다면 표정을 꼭 유의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정아 기자님의 얘기처럼 자, 첫 번째 무대 방서희 양은 어떤 표정으로 관객을 사로잡았을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미소가 절로 나오는데 최담희 변호사님 목소리가 방서희 양 목소리 일단 느낌은 그 뭐라고 그래요? 간드러진다 그러나요? 네. 정말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방서희 양이 이제 이 신사랑 고개를 선곡을 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방서희 양의 매력, 바로 간드러지는 음색, 그리고 풍부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방서희 양의 아버님도 뭐라 그랬냐면 어렸을 때부터 작곡가들이 와서 방서희 양을 키우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다 나이가 11살밖에 안 되는데 그땐 더 어렸겠죠? 그렇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량이랑 감정이 굉장히 풍부해서 다 타고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음색만 간드러지고 성량이 풍부한 게 아니라 춤 너무 귀엽죠.
저 춤 너무 잘 추는데 저 춤이요 배운 게 아니랍니다. 그래요? 본인이 혼자 집에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노래방 기계로 연습을 했대요. 근데 춤을 추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음색을 선보인 네. 정말 매력적인 무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생에게 뒤질 수 없다. 김다연 양, 언니 김다연 양의 무대도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레전드 심사위원 김연자 씨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천년바위 되리라 그 소절을 듣고 나서 지금 뭐 그냥 소리를 내잖아요. 네. 정말 곡을 잘 선택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김다연 양이 원래 판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곡의 내용을 보면 물론 음은 트로트와 판소리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창력 보신 것처럼 뭐 우리 귀를 시원하게 만들 정도로 큰 가창력을 보였고 성량도 엄청나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건데 저 조그만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네. 감탄에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즉 판소리로 다져진 가창력이 결국 심사위원들의 귀를 사로잡은 그런 무대였고 네. 잠깐 우리가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우리 그 전에 했던 방서희 양. 방서희 양 눈물을 흘린 모습 봤잖아요. 그래서 그 눈물이 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일각에서는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 아이들한테 너무 가혹한 대결 같다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계신데, 자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아니, 언니가 이길 것 같아. 안 그래도 언니하고 안 붙고 싶었는데. 아, 그렇구나. 아이. 서희가 다른 또 트로트의 매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뽑고 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이렇게 막 울 줄은 몰랐어요. 아니 막 관계를 막 휘어잡던데 막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오호. 휘어잡는 건 아니었잖아. 왜 나한테 그래? 휘어잡았는데 다 가져갔어. 아, 기껏 휘어잡아놨더니 싹 가져간 거라고. 김은매 팀장님, 무대에서는 어느 성인 가수 못지않게 프로 모습을 보이는데 영락 없는 아이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방서희 양 11살이고 다현 양은 12살,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다현 양이 좀 의젓해 보이네요. 근데 방서희 양이 눈물이 많다 그래요. 눈물이 많다 그러니까 아마 세팅할 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는데 저거 보니까 자기가 다 잡아놨는데 누나가 뺏어가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네. 근데 전번에 네. 그 크러니스와라든지 비주얼 담당 다현, 트롯공주 서희, 그 귀여움 담당 태연 4명이 뭉쳐가지고 샛별 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아마 우정을 쌓았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맞대결을 하다 보니까 네. 방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네. 아마 그 내가 본 아까 그 신사랑 고개입니까? 노래가? 아하, 네. 그 미아리 고개를 편곡해서 불렀는데 잘 부른 것 같지만 그래도 다현 양의 그 목소리를 보니까 판소리를 전국에서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좀 더 성숙한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진 것 같은데 네. 그 박현빈 그 심사위원장 그랬습니다. 네. 서희 양은 제작진이 단상을 세팅할 때부터 울음이 많이 나왔다. 울음이 많았었고 또 그리고 남진 씨는 뭐라고 했냐면 네. 참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면서 아빠 미소를 보였다고 하는데 아하. 제가 보기에도 삼천 미소를 많이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까지 누가 이겼는가를 공개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있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이 결과를 알려드리겠답니다.
안타깝지만 승자는 가려질 수밖에 없고 승자는 김다현 양이었습니다. 아하. 김다현 양이 960점이라는 보이스트롯 역사상 최고의 점수를 얻으며 이야. 4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김다현 양이 울고 있는 방서희 양을 끌어안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심사위원들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이 남진 씨가 이 두 사람의 노래 어른들보다 잘한다. 가사 전달이 나이에 맞지 않다.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공부를 했다라고 호평을 했고 진성 씨는 심지어 내가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다. 눈물이 난다. 환상적이다라면서 극찬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다현 양이 이제 4라운드에 진출하는 이 쾌거를 이뤘는데 물론 동생 방서 양한테도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축하할 일이 이거 말고도 또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뭘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이제는 고향 하동군의 자랑이 된 김다현 양입니다. 김다현 양이 하동에서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일단 청학동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는 김다현 양이 언니 김도현 양과 함께 하동군에서 장학금 총 3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동 군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학동 트롯신동 도현 국악자매가 음악적으로 크게 성장하길 바란다라면서 아버지 김봉곤 훈장처럼 저 옆에 사진 네. 오른쪽에 있죠. 김봉곤 훈장처럼 늘 고향 하동과 청학동을 사랑해달라라는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는 아버지 김봉곤 훈장님이 전국구 스타였다면요. 이제부터는 시대가 바뀝니다. 이제는 트로트 신동 김다현 양의 아버지로 그냥 불릴 거예요. 김봉곤 함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정말로 자랑스러울 텐데 김다현 양의 다른 모습도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현 양을 스파르타식으로 키웠을까요? 김봉곤 훈장이요? 추담미 변호사님. 정말 이제 김봉곤 훈장님 얼마나 다현 양을 보면서 내 보배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사실 1라운드에서도 합격을 하자마자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달려가서 끌어안고 눈물 이제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 훈훈한 부녀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김봉곤 훈장의 이러한 개인 유튜브에 김다현 양이 부른 노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앞서 잠깐 보셨지만 천년바위 리허설 영상이요. 무려 54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청학동에 인물이 났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우울한 마음뿐이었는데 진짜 금요일만 기다리면서 이제 보이스트롯을 기다리면서 위안을 삼고 있다.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요. 승부는 승부였지만 방서희 양 그리고 김다현 양 앞으로 우리 트로트를 짊어지고 갈 이제 젊은 제목들입니다. 앞으로 무럭무럭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길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아요. 어떤 분들의 눈물일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인물은 방송인 김원희 씨입니다. 김원희 씨가 MBN 모두의 강연 같이 들어요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는데요. 14년 동안 함께한 반려견 곱단이를 떠나보낸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건데 이 곱단이가 암에 걸려서 움직임이 좀 불편한 그런 멍멍이였다고 해요. 강아지였는데 이 곱단이를 산책을 시키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좀 상처가 많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대체 어떤 얘기를 반려견 산책시키다가 들었을까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심장하고 앉아서 그 암이 뼈암으로 이렇게 전이 돼가지고 큰 대형견이라 수명이 또 이렇게 소형견보다는 또 짧았고 저는 사실 아이를 안 가진 케이스거든요. 저는 사실 제 선택에 의해서 가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도 그 강아지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거동을 못 하는데 산책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 걔를 위해서
유모차를 샀어요. 개를 데리고 다니면 주변에서 그냥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아이고 애를 낳아야지 왜 개를 그렇게 데리고 다냐.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못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거 타보지도 못하고 그 마약 패치를 붙였는데도 그 고통을 못 참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숨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안 되겠다. 걔는 정말 우리 딸이거든요. 그래서 2주간을 정말로 평생 해주지 못한 그 사랑을 그냥 다 줬어. 곱다니가 갑자기 이렇게 딱 일어나 저를 보는 눈이 이제 갈게 이런 눈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딱 확신이 왔어요. 아 이제는 데리고 있는 게 그냥 인간의 욕심인 것 같아. 사실 저 마음은 반려견을 또는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상당 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14년, 무려 14년입니다. 그러면요, 사람으로 치면 정말 오랜 세월을 같이 한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김은희 씨는 암에 걸려서 거동이 불편한 곱다니를 산책시키려고 유모차를 샀지만 보신 것처럼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채 영영 떠나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곱다니는 자신들의 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곱다니가 아파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도 엄마 아빠를 보면 반가워서 벌떡벌떡 일어났답니다. 떠나보내기 몇 주 전에는 집 1층을 병실처럼 꾸며두고 자신과 남편 사이에 곱다니를 둔 채 누워서 한참 동안을 지냈다고 합니다. 아하, 곱다니 14년 동안 키웠던 바로 저 반려견입니다. 떠나보낸 지 1년 됐대요. 그런데 지금도 곱다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나 봐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김원희 씨가 얼마나 이제 애지중지 키웠냐 하면 평소에도 방송국에도 데리고 다닐 정도로 정말 애지중지하게 곱다니를 아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곱다니가 이제 하늘로 가기 직전에 SNS에 글을 남긴 걸 보면 어제 그제 밤에 곱다니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14년간 우리 부부가 해준 게 너무 많아서 남은 시간 보답하고 싶다, 사랑해, 이러한 글을 남겼는데요. 지난해 9월에 떠나보내고도 아직까지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저 강아지가 생전에 자주 뛰어노던 뒷동산에 꽃다발도 심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김원희 씨가 앞서 반려견 곱다니와의 그 사연을 이별을 전하면서 정말 꺼내기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김원희 씨가 2005년도에 사진작가와 결혼을 해서 지금 결혼 15년 차예요. 그런데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없는 게 김원희 씨와 이 남편분이 상의를 해서 그냥 결정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자 말자라고. 그런데 아무래도 주변에서는 특히나 15년 전, 10년 전에는 이런 물어보는 이야기가 신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점점 이제 말하지 않기 시작했고 주변에서도 더더욱 물어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야기를 한 것이 나는 딩크족은 아니다. 그런데 임신 생각이 없었다. 뭐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뭐 내가 자매가 또 많아서 아이를 안 낳은 것도 뭐 자매들의 그 조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래서 생각이 없었고 아이에 대한 조급함이 없었다. 권장하진 않지만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을 한다라고 솔직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김은배 팀장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일반적으로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어야지 더 이 가정 화목해지는 또 이 중간지대, 완충지대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김원희 씨 부부는 그 부부 금실이 어떨까요? 부부 금실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김원희 씨가 20대 때 그 4살 연상의 사진작가를 만나가지고 15년 동안 연애를 했다고 그래요. 네. 연애를 했고 15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건데 총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아마 김원희 씨가 방송국에서 일이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아마 말 들어보면 매일같이 만났다고 하는데 네. 못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 남편분이 유학 갔을 때만 빼놓고는 매일같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 말이 참 가슴에 와 닿는데 김원희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랑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신랑분도 신부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야 하겠죠. 그렇죠. 아마 그런 서로 간의 믿음이 있기에 정말로 16년간의 뭔가 부부 금실이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려견 곱다니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요. 다음으로 눈물 흘린 분은 누굴지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찮게
사랑과 전쟁 한 편을 딱 찍었는데 그게 10년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26살짜리 어린 친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 그 뭐 나이 많은 언니들 사이에서 막 슬립 입고 뛰어다니면서 유부남 꼬시라고 잘 꼬셔 연기하면서 뭐 26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경험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의 뭐 재책이나 뭐 두려움 없이 뭐 이 가정을 파탄내는 건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그런 연기를 망설임 없이 해버린. 근데 사람들이 저를 배우로 안 봐주는 것 같고 아직까지도 사랑과 전쟁 그 언니, 사랑과 전쟁 민지영, 뭐 국민 불륜녀, 뭐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런 어떻게 보면 낙인 찍히는 거잖아요. 어떤 한 번 어떻게 보면 출연 배우로서의 그 배역을 맡아서.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뭘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이런 낙인과 달리 또 다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배우 민지영 씨가 두 번째 주인공인데요. 2018년 1월 쇼호스트 김영균 씨와 결혼을 했죠. 근데 결혼 이후에 허니문 베이비를 일단 유산을 한번 하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겪게 됐고, 두 번째로 지난해 10월 말입니다. 10월 말에 다시 한번 유산을 겪게 됩니다. 근데 민지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0살에 유산을 했는데 다 내 잘못 같더라. 매일 울다 잠들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남편과 눈만 마주치면 내가 울고 계속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생활을 했다. 굉장히 어두운 세계에서 어두운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아니고 최단비 변호사님 2번이나 아이를 떠나보낸 심정, 이거 진짜 공감하기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은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팠냐 하면 민지영 씨가 얘기를 하기로 이제 아이가 심장이 안 뛰잖아요, 유산을 하면. 근데 심장이 안 뛰는 그 아이를 뱃속에 보름을 그대로 품고 있으니까 수술을 안 하고, 그러니까는 그 염증이 생길 정도로 자신이 아이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남편과 시댁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이러한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시아버니가 이제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전화를 해서 왜 전화를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나를 위로해주고 싶으셨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또 남편도 내 생일인데 그거 알아?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 당신 생일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이 한의원에 가서 몸이 건강해지는 한약을 먹자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가 남편은 이제 모든 거를 털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만 여기에 멈추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어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눈물 흘린 분은요, 돌아온 골드미스가 된 양정아 씨 얘기인데요. 이 질문은 이름이 같은 최정아 기자님께 여쭤봐야겠어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양정아 씨는? 네, 양정아 씨가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이혼 사실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예전에 골드미스라는 호칭으로 불렸는데 이제는 돌아온 골드미스로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사실 이전에 이 같은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사실 공식적으로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직접 이야기하게 된 것은 내가 그전에는 상처가 있어서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 상처를 좀 아물었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한 건데요. 네. 일단 양정아 씨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일반인 사업가와 결혼을 했었고 2017년도, 그러니까 4년 만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 좀 좋은 소식은 들려야 될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뭔가 그럼 양정아 씨한테는 지금은 행복한 소식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핑크빛 기류가 일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함께 드라마에 출연했던 김승수 씨와의 얘기인데 두 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좀 여러분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양정아 씨가 두 분인 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승수와 당장 같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승수 씨는 양정아는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여자다, 이런 표현을 해서 두 분 사이에 무슨 핑크빛 기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요, 우리가 할 일은요, 가타부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정말 두 분이 핑크빛 이게 성사된다면 그때 가서 마음껏 축하해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 분 정말로 이젠 눈물 그만 행복 만땅 되시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